우리가요, 훈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난과 비교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좋은 모습만 사랑할 때 그거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 수치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비교가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EBS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포함해서 38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훈육은 아이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훈육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고요. 성숙한 판단력과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은 아이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행동 습관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게 돼요. 특히 훈육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의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해 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또한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되게 아이의 행동을 지도할 때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훈육은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요. 아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자율적이고 성숙한 성격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만 훈육할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훈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이제 너 초등학교 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6학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곧 중학교 가잖아. 학년만 바뀌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역할이 매년 협박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학년에 맞는 역할, 나이에 맞는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매번 아이에게 협박하는 레퍼토리가 학년과 나이만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참 재미없고 무익한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 불문, 누구나 잘못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행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 몇 학년이야? 그게 몇 학년이 할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더 많이 공부해. 이거 조그마한 거를 유세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난과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요,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학원 다니는데 이거 하나 하는 거 힘들어해서 되겠니? 학원 더 다닐래?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아이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레퍼토리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를 깨닫게 해주곤 하는데요. 역지사지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거울 반응처럼 엄마 지금 몇 살이야? 엄마 이제 40살인데 그러면 되겠어?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흠칫해가지고 제 말 습관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어릴 때는 안 그랬어. 혼자서 딱딱 숙제하고 그랬어. 이렇게 하다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에까지도 비교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습관입니다. 비교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비교하는 사고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교의 목소리가 내부의 목소리로 들어와 앉으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친구와 나를 비교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죠. 절대 상대적이지 않아요. 비교의 목소리가 자리 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비난과 비교를 자꾸 들으면 당연히 스스로 자신을 멋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가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내 사랑은 조건부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정보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죠. 시험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고 못하면 화를 내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화를 내요. 부모가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좋은 모습만 사랑할 때 그거는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 수치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비교가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지 않아요. 엄마의 불안함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 뿐이죠. 이중구속 메시지나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자유를 구분해서 지시를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위라는 것은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든지 이미 숙제에 대한 규칙을 같이 정했고 아이도 동의했을 때 이때는 바로 숙제해, 유튜브 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은요. 큰 틀은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큰 틀에 있어서는 오늘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건 정해진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어서 얼마나 할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장 체험 학습 날 오늘은 아이가 좀 피곤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학원에 갈지 안 갈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이가 알아서 정해도 우리가 화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나 자율의 규칙을 발휘할 때 일관되고 동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잔소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 다녀와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시스템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은 엄마도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같이 노력하고 싶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스마트폰에 지배되는 생활을 집에서는 안 할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협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회의 하듯이 해도 좋아요. 엄마 생각에는 스마트폰 상자를 만들어서 집에 오면은 모두 다 거기에 넣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만지는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그렇고 급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어. 아빠 생각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넘기면 전화나 문자만 되는 핸드폰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엄마 아빠는 핸드폰으로 일하잖아요. 그 벌칙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에 준하는 다른 벌칙을 수행하도록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스마트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나눈 규칙을 스마트폰 계약서에 적어서 온 가족이 확인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정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간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뚫리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좀 이따 해도 돼요? 계속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물으면서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선을 넘어가도 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넘어가요. 마음이 약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일관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선생님 뭐뭐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와 내일 해와 라고 하면서 규칙을 아이가 지키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요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규칙을 만들고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규칙을 상기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와서 바로 오늘의 할 일을 한다라는 규칙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부모님은 하교하고 아이가 오늘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경을 설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아이가 엄마 나 게임 조금만 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딱 허락을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자율성을 기르고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규칙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라. 그런데도 애가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규칙을 정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관되게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혼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규칙도 없다가 일관성도 없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스마트폰 압수 이렇게 가져가면은 애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당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함께 만들고 일관되게 그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지만은 아이한테는 그 마음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규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제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번인 학생이 오늘 당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서윤아 당번 활동 안 하니? 당번 활동 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서윤아 오늘 당번인 거 알지? 라고 물어요. 그러면 깜빡 잊었더라도 알죠? 라고 말을 하고 당번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훈아 오늘 수학해야 하는 거 알지? 라고 물어보면은 잊었었더라도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몰라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없지도 있어요. 학습지를 풀어야 하는데 다 안 한 사람 없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에서도 오늘 밤 남길 사람 없지? 오늘 책 안 읽을 사람은 없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너는 밥을 남김없이 골고루 먹을 거라는 걸 믿는다. 너는 책을 읽을 거라는 걸 믿는다 라는 걸 은근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라요. 싫은데요? 하면서 반항하거나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서윤이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선생님은 알고 있어. 엄마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뭔가 나의 진심을 인정받아서 감동하는 아이들, 뭔가 마음을 조정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아이들.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다시 반응을 하면은요 감히 내가 믿어줬는데 내 믿음에 네가 그렇게 반응을 해?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모르는 너의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 네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믿고 있어. 선생님은 믿고 있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스스로 믿어주고 물을 주면서 키워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떠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요. 그 안에는 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집중하지 않은 것은 다른 불편한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생겼네 라고 한마디 해줘요. 친구를 놀린 학생이 있어가지고 불러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를 놀렸어?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놀리게 됐어? 어떤 게 친구를 놀리게 만든 거야? 라고 물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너는 친구를 놀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은 내게 여전히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지 너 왜 그런 거야? 하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인데 아이는 그 믿음을 전달받고 편안하게 말을 꺼냅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라는 부사어의 사용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떠들지? 갑자기 말투가 왜 이럴까? 라고 말하면 이 학생들이 슬며시 꼬리를 내려요. 나는 평소에 떠드는 아이가 아니구나. 나는 말투가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구나. 적어도 부모님, 선생님은 그렇게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직접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을 전달하는 거지만 이런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가 아주 은근하고 효과적으로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감하기예요. 공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가 놀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랬어? 너 어떻게 했어?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친구가 놀려서 되게 속상했겠다 하는 그런 공감의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계속 TV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랬을 때 TV 계속 보고 싶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죠? 공감을 허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애가 계속 TV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감은 허락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도 공감을 하면은 허락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도 TV 보고 싶어. 그래서 네 마음 이해해.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주말에 보자. 이렇게 내 감정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옳은 행동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요, 특히나 그동안 공감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가시가 돋아나 있는 아이, 부모의 말에 신뢰가 없는 아이에게는 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의 쿠션을 조금 더 쌓아주시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하기예요. 앞에서 제가 3단계의 방법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침묵하기,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찾고 강화하는 거였는데요. 이거 역시 비슷한 맥락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물론 하지마 하고 단호하게 말할 때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기도 해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요,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해요.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친구하고 싸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고 가만히 아이가 있고 대답을 안 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객관식으로 주는 거예요. 1번 친구와 서로 사과하고 같이 논다. 2번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으니 오늘 하루는 서로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대화한다. 3번 앞으로 절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뭐 1번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2번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3번은 거의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선택을 하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답을 더 잘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기분만 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택하기예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게임 30분 더 하고 숙제할래? 아니면 숙제하고 나서 게임 30분 할래? 근데 지금 숙제를 먼저 하면은 게임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게임을 먼저 하고 숙제를 하면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할 수는 있어. 30분 후에는 꼭 꺼야 돼. 뭘 선택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조금 더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관찰하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맨날 떠드니? 라고 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말하는 학생 지금 3명 있네요 라고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기보다 약간 멈칫하면서 조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는 평가이고요, 후자는 관찰이기 때문이에요. 만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떠드는 거 아닌데 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말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가하는 마음을 좀 흘러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관철하기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찾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오늘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거요. 그래서 하기 싫다는 말에 이것도 공감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관철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뜻이 어떻게든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당연한 것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관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질문을 하면 학원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침묵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혹은 정확하고 짧게 우리 약속 다시 생각하고 결정해봐. 안 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싫다고 반항을 계속 한다면은 말을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방법을 또 사용을 해요. 시계를 가리킨다거나 미소를 보이고 책을 한번 가리킨다거나 꼭 안아주고 계획표를 가리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철하기가 실행하기 전에는요, 동의하기 단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동의하기라는 것은요,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협의했거나 이 설명하기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의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규칙을 다시 정할 것도 없단다 하는 메시지를 관철하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에 일일이 공감해 주다가 아이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괜히 말다툼할 빌미를 줘서 마지막에 소리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혹은 단호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허락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실 수가 있죠. 언제는 그럼 도대체 공감을 하고 언제는 관철하기를 해야 돼? 우리 아이가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족하다 할 때는 공감하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규칙을 이미 협의한 문제, 아이도 동의한 문제에 있어서는 관철하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철하기를 통해서 아이가 짜증을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수긍을 하고 규칙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규칙을 지켜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 딸은 규칙을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줘요. 짜증내면서 할 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짜증내는 거를 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행동을 했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관철하기를 통해서 아이는 부모의 권위와 약속과 규칙을 배우게 되죠. 무엇보다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은 것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가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치 있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 혼내기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정말 인내의 과정으로 힘들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뿌듯하시고 더 인내하는 그런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